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성준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와 관련해 가지고 조선 시대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싸그리 모아서 짧고 굵고 쉽고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외교, 사회, 경제, 문화입니다. 양난 이후 조선의 대일본 그 대청 관계가 상당히 이제 재밌게 진행되는데, 먼저 어쨌든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청을 4대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조선이 청에 보냈던 사신단을 연행사라고 불러요. 자, 한편 도요토미 임진왜란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끝이 나섰는데, 일본 내부에 큰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대신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에도 막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원하게 돼. 그 이후 조선 조정은 에도 막부에 또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걸 우리가 통신사라 불러요. 뭐 대표적인 통신사로는 고구마를 가져왔던 조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연행사와 통신사 이 두 가지 이 대외 사절단을 통해서 조선 사회도 역시나 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연행사로 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돼. 그동안 오랑캐라고 무시해왔던 청나라가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이거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 미개하다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 청나라는 지리적인 중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중국은 아니다. 역시 조선이 정신적인 중국이다. 소중화로 또 생각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조선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던 영경, 즉 이 베이징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각종 근대 문물을 보면서 조선의 이 젊은 조선 연행사를 따라갔었던 조선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돼. 자, 기존의 이 지리관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중심이 이제 중국에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 곤요 만국 전도 마테오리치의 곤요 만국 전도를 보면서 조선이 큰 충격을 받아요. 물론 여기서는 이 마테오리치가 중국인들을 고려해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중국을 그려놨긴 했으나 중국 이외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홍대용이라고 하는 실학자는 이 중국이 중국인 이유가 자기들이 중심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뭐 어디를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중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크게 동요하게 돼요. 그리고 북경에 와 있던 이 천주교, 특히 마테오리치라든가 아담샬 같은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근대 문물, 특히 이 천주교, 어,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을 학문적 호기심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연행사로 갔었던 조선인들이 받았던 충격이 엄청나다는 것. 자, 한편 일본과의 관계는 이제 통신사가 정기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초청해서 가는 거라 가지고 일본의 이 재정 부담이 막대해지게 돼요. 아무튼 이 통신사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학문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편 또 통신사로 갔었던 조선인들이 가지고 왔던 새로운 작물들이 또 소개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뭐 고추, 고구마, 뭐 담배 이런 것들이 조선으로 또 전리가 되게 되는 또 기이한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되죠. 한편 연행사 통신사를 파견하면서 이제 평화적인 관계만 유지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독도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이 조선 중기 17세기 17세기 18세기 요쯤 되게 되면은 일본 어부들이 독도 근안에 와가지고 그 조업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때 동네 출신의 어부였던 안용복, 하지만 우리는 울산입니다. 울산 출신의 어부인 박어둔, 뭐 책에는 안용복가 나오긴 한데 우리가 울산이니까 박어둔도 한번 좀 기억을 합시다. 안영복 박오둔이 관리를 사칭해서 에도 막부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독도는 일본 땅, 아니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돌아오게 돼. 그 이후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질 때까지 이 독도와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안영복과 박오둔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어부, 즉
신분적으로는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직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으나 뭐 다행히 죽음을 면했으나 그 이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청나라는 요 만주 지방을 자기들의 발상지라 생각해서 상당히 성스럽게 여기는데 조선이 국경지대 때 조선인들이 많이 건너가가지고 뭐 농사를 짓거나 뭐 거주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 간에 이제 국경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1712년 백두산 전개비입니다. 백두산 전개비. 자, 백두산 전기비에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은데 여기서 지금 풀기에는 좀 시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길 바라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내가 한번 따로 어,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백두산 전기비는 문제는 뭐냐면 조선과 청 간의 이 국경선 이 해석이 달라. 이 토문강을 기준으로 조청의 경계를 정했는데 조선은 이 토문강을 만주로 흘러가는 숭화강으로 비정했었고 청나라는 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백두산 전개비를 세웠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금 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금 제도. 자, 먼저 전세. 세종대왕 때 정했었던 공법이 뭐 양난을 거치면서 거의 흐지부지 됩니다. 왜냐? 공법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긴 해요. 땅의 비옥도를 6등급, 그 해에 수확량을 9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황폐해진 토지에서 이 전분 6등, 연분 9등이 별 의미가 없어. 따라서 인조 때 병자호란의 주인공이었던 인조 때 들어오면은 한결당 이 공법의 평균치였던 4,6도로 영원히 정하는 영정법으로 딱 정해지게 돼. 그럼 이 공납의 문제가 있는데 공납은 나라에서 필요한 특산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문제야. 만약에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이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농민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서 대신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고 설사 구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 세금 납부를 막는 일이 발생해. 그 이제 방납인데 어쨌든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광해군 때 처음 대동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 때 전국을 확대되는데 약 100년이 걸려요. 왜 그랬을까? 바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현물로 납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동법 실시 이전에는 가구당 부과되는 것이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토지에 부과가 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은 아파트 100채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과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는 B라는 사람, 그리고 아파트가 없는 C라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대동법 이전에는 A, B, C가 내는 세금이 똑같았어요. 왜? 가구당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수에 맞추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그 대동법과 관련해서 김육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 마침내 전국으로 확대가 되게 되죠. 물론 이 양반 지주들이 이 대동법 관련해서 세금을 소장농들에게 부과를 시키긴 한데 어쨌든 이 대동법은 결국 국가에서 필요한 특산물을 현물로 냈기 때문에 구해돼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현물로 거둔 것을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에게 주게 되는데 이 공인이 그걸 가지고 특산물들 구하러 댕기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영조 때 균역법이 일어나게 되는데 1년에 두 필을 내던 것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주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줄죠. 줄어든 세금은 결작이라든가 뭐 염세, 선박세, 군관세, 기타 등등에 맞춰 가지고 부과를 시키게 됩니다. 자, 조선 후기에 달라진 세금 제도는 여러분들 꼭 잘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한능검 수능 내신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선 후기 경제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모내기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자, 모내기법은 조선 초기에도 전해지게 되었었으나 이 위험성의 부담 때문에 국가에서 엄격하게 금지시켰던 거예요. 자, 논에 직접 벽실을 뿌리는 집합법의 경우에는 집합법은 뭐 논에 물이 없더라도 뿌려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라면 되는데
모내기법은 모판에다가 기름 모를 논에 옮겨 심어야 돼. 근데 이 논이 논에 물이 찰랑찰랑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면은 길러놓은 모를 옮겨 심을 수 없기 때문에 1년 농사가 망해버리는 거지. 따라서 이 모내기법이 되려면은 수리시설이 갖추어져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뭐 모내기법이 위험하긴 하나 결국 뭐 하이리스크 할리트는 아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수리시설을 갖추고 모내기법을 거대한 부를 쌓아가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 경주 채부자가 바로 이 이양법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게 되죠. 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경주 채부자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자, 모내기법 왜 좋냐? 김맨 노동력이 감소하게 돼요. 왜냐면 잡초 자체가 집합법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 수확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논을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모판에 기른 동안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이 가능해. 자, 그리고 이 노동력, 그 논에 그 논농사에 투입시키는 노동력 일부를 빼서 다른 작물 재배도 가능한 게 된 겁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상품화폐 작물도 재배하게 돼. 상품화물 재배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것들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분홍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분홍 부자 농민인데 모든 농민들이 분홍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농민들 중에 일부는 뭐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만한 토지를 가지고 경영하는 뭐 자영농도 있고, 이 땅이 없는 사람들은 분홍이라든가 자영농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 형태로 가게 되고, 이마저 되지 않는다면 도시로 흘러가서 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농민층이 이와 같이 분화가 되게 돼요. 자,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다. 상품 작물 재배로 인해서 상품 작물이 등장했다. 그럼 이것들을 사고 파는 곳이 필요합니다. 상공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 볼 수 있겠죠. 농업이 발달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마련하게 되고 물건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거기다가 대동법이 실시로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시가 활성화하게 되면서 이 과정 속에 사상이 등장하게 돼. 그리고 이 사상들 중에서는 독과점,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로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층도 도고, 그 다음에 뭐 그 수입에 따라서 계층들이 분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편 정조는 통공정책, 즉 시전상인들, 자, 조선은 상공업을 억제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허락을 받았던 시전 상인들이 그렇지 않은 상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난정권이에요. 난정권. 그 어지럽히는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통제할 수 있는 금난정권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시켜 버린 거야. 그럼 이제 수도인 한양에서 더욱더 활발한 상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제 상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뭐 개성의 송상이라든가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부산의 내상 등등 뭐 경강상인들도 있었었고요. 자, 한편 이 국경지대에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가 청나라와 이 교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후시와 게시란 말이 있죠. 게시란 말은 국가 간의 이제 공식적인 사절단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고, 후시는 이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상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무역에서는 동아시아 은유통이 활성화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공업이 발달하면 수공업도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들어오면은 국가 주도의 관영 수공업이 무너지고 수공업자 개인들이 경영하는 민영 수공업이 가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공업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인이 자본과 원료를 수공업자에 제공하는 선대제 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수공업이 하려면 수공업 필요한 물품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광업도 발달하겠지. 그래서 민간인이 광산을 채굴하게 되는 채굴하면 채굴하 채굴 민 미안합니다. 민간인의 광산 채굴도 허용해주고,
덕대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도 등장하게 돼. 자, 한편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 몰래 몰래 광산을 채우라는 잠체도 성행하게 돼. 자, 이와 같이 분홍, 부상, 그 다음에 뭐 도고, 그리고 뭐 광산 경영으로 큰 부를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쫙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할까? 아, 그럼 뭐하냐, 조선사회는 양반이어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떤 생각할까? 돈 있겠다, 그까지 양반을 사버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걸 보려면은 조선의 신분 제도를 또 사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양천제예요. 양인과 천인.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져 있는 4신분제입니다. 이 중에서 양반층의 분화가 격렬하게 이루어지는데,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도 정치기를 거치면서 소수 양반이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소외된 양반들은 향반이나 잔반이라 불리면서 거의 뭐 겉모습만 양반인 거야. 자, 요 사진을, 요 풍속화를 보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양반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가 반면에, 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 물건 그 뭐냐 이 배틀에 앉아가지고 직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이걸 딱 보면은 양반 같은 양반이 할지라도 이 처지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조선 후기 또 사회적 변화를 보면은 서울, 아버지는 양반이나 어머니가 양반이 아닌 걸 이제 서울이라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원 시와 관직 진출 제한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거기다 기술관들이었던 중인들 역시도 이제 많은 부를 쌓게 되는데, 이들도 신분 상승 요구를 하게 되겠죠. 해바라기 사진 왜 넣었을까? 이게 여담인데, 이 중인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쭉 기록한 책이 이제 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규사의 규가 이제 해바라기 규자.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해바라기냐? 왕에 대한 중심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올려달라라고 하는 거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반층의 이 양반층 흔들리고 있고, 서울과 중인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처지를 호소하고 있고, 그 중에 평민들, 특히 이제 부를 쌓았던 평민들은 이러한 흔들리는 신문제 속에서 자기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는 공명첩을 매입하게 돼요. 이제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이 관직 임명장에 이름을 비우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납속책 같은 것도 있었고, 불법으로는 뭐 족보를 매입하죠. 이름뿐인 양반들에게 돈 주고 그 족보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양반이 되는 거야. 그 호적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은 이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노비는 됐을까? 노비도 마찬가지야. 납속과 군공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고, 도망을 가면서 이제 뭐 신분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이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런 웰메이드 드라마 또 나왔으면 좋겠어. 자, 한편 1692년 9.2%였던 양반이 1858년이 되면 70.3%가 돼요. 그러면 양반이 엄청나게 많은 출산을 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뭘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 노비의 상민의 수는 상민에서 이게 양반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올라온 상민의 수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상민의 수는 거의 유지가 되고 있죠. 그건 뭐냐? 노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 신분제 자체가 지금 거의 뭐 허울 좋은 굴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정부의 경우 양반이 늘어난다, 이건 좋지 않아. 왜? 양반들 세금 안 내잖아. 그러니까 상민의 수를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민의 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상민의 수만큼 노비들, 즉 천민들을 상민화 시켜야 돼. 그래서 영조 때는 그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노비는 그 엄마의 신분을 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분과 관계없이 엄마가 노비면은 노비로 하겠다라는 거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좀 잘못 얘기했네. 아버지가 노비야, 아버지가 노비라.
이제 미안, 이거는 갑자기 헷갈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이면은 그 자녀도 양인이 되게 하는 거죠. 양인이 되게 하는 거. 그 순조 때는 공노비를 해방시키게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적 변화를 보면 양반 증가, 상민과 천민은 감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 좀 이게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데, 상민들이 이제 양반의 수가 되니까 원래 상민의 수가 줄어들게 되지. 그 줄어든 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노비들을 또 면전시켜 가지고 상민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乡촌 사회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지역 사회에서 결국 이 흔들리는 신분제 그거와 연관이 됩니다. 자, 이들이 특히 이 농민이나 상인들이 돈을 가지고 신분을 상승했단 말이야. 그럼 이들이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유양소로 들어가야 돼. 유양소가 역할이 뭡니까? 수령을 자문하면서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었고, 향리들도 또 역시나 감찰하는 역할이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양반들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수령과 결탁해서 유양소로 들어가게 돼.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존의 양반들이 구양, 새로운 양반이었던 신양간의 향전이라 부르는데, 지방 양반의 권위 약화되게 되겠지. 그럼 따라서 이들은 수령의 이익을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향리라든가 수령에 대한 감찰력, 아니 감시나 견제 역할 자체가 유양소가 할 수가 없게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령들이 부정부패를 더욱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또 세도 정치를 맞물려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농민들 중에서 흥부전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 흥부전의 이야기가 뭡니까? 놀부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몰빵 받아가지고 그 흥부를 쫓아내고, 자, 제비를 통해 가지고 흥부는 이제 부자가 되고, 그 과정 속에 욕심이 있었던 놀부는 큰 벌을 받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형제간에 잘 지낸다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조선 후기를 오면은 성리학적 질서가 더욱더 엄격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도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 가는 게 완전히 정착이 되게 돼요. 물론 이제 결혼은 남자가 이제 여자 집으로 가가지고 하고, 그래서 며칠 머물다가 여자는 남자 집으로 들어가게 돼. 그리고 평생 친정을 못 가게 되지. 그 상속과 제사는 큰아들 위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제사가 큰아들 위주로 가게 되니까 상속도 큰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조선 전기 그 아들 딸에 대한 상속이 크게 차별이 없었던 반면,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은 적장자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가 강조되죠. 북의 헬렌식.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 대한 제약이 조선 전기보다 훨씬 강해지게 돼. 여기 장옷이라고 여성이 외출할 때는 이런 거 쓰고 나가게 했고,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 정제를 강조돼요. 자, 그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게 효, 신하가 군주한테 하는 게 충,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하는 게 사대. 그러면 여자가 남자한테 해야 되는 거는 정절이라는 거지. 자,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군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리학에서 따르면. 따라서 여자도 남자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료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진짜 남편이 그리워서 죽는 연료도 있는 반면에 만들어진 연료도 좀 있긴 해요. 어쨌든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지배 질서가 조선 후기에는 완전히 사회를 경직화시키면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제 양반들 중심으로 동족 마을이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 같은 것들이 이런 거죠. 자, 한편 한계에 봉착하는 성리학입니다. 이 조선 후기 뭐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엄청납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었고, 경제적으로는 그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상공업이 또 발전하고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층과 상인층 간의 이 분화가 발생하게 됐었고,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다 정치 기강은 문란해지고, 이러한 문제가를 성리학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의 성리학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산 정리학경이 학문은 인간에게
그 뭐냐 이로움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학이라는 것이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자 단조선은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를 성리학의 초기 순수했던 성리학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있는 성리학은 이게 경직되고 보수화되고 되게 교조적이라서 원래 성리학이 처음 나왔었을 때 실천적인 걸로 돌아가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학은 성리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리학에 그 실학이 성리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실학자들은 성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원론적인 걸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농업과 상공업에 관심을 가지는 걸로 중농업파, 중상업파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 좀 길어지는데 1.5배속으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농업 중심 개혁론자. 사회개혁의 핵심은 토지 문제 해결에 있다. 즉 토지는 농민에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 반계 유용원 같은 경우에는 신분별로 토지를 나눠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균존론이라고 부르는데 한편 성우 이익은 야 근데 이 나눠주면 뭐하냐 다 팔아버리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하자. 그래서 한전론이 있어요. 한전론. 자 한편 정약용은 근데 보니까 마을을 여단위로 나누어서 공동으로 경쟁하고 분배하자. 여전론. 이게 뭐 사회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정약용은 이러한 문제를 인간의 그 욕심을 알고 있었나 봐. 이 뭐냐 작업 일지 같은 거 적어가지고 그에 맞춰서 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한편 다산 정약용은 정주가 가장 아꼈던 신하이고 뭐 근대식 문물에도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수원화성을 지을 때 거중기를 이용해가지고 이 공기를 단축시키는 게 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다산 정약용. 여러분들 여기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또 좋을 것 같아. 한편 상공업 중심 개혁론은 뭐냐면 상공을 발전시켜서 나라의 부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해요. 유수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상의 직업은 평등하다. 상공업은 절대로 천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다음에 홍대영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하고 문벌을 폐지하자. 이제 홍대영은 상당히 좀 깨어 있는 사람이라 또 볼 수가 있고 지구가 스스로 돈다라고도 주장했었고,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또 기발한 생각도 하게 되셨어요. 그다음에 이 연안 박지원. 여러분들 연안 박지원이 썼던 책들은 뭐 언어 영역에서도 자주 나오죠. 뭐 호질, 양반전, 허생전 등등 조선 사회를 비꼬는 것도 있고, 문제를 진단하는 것도 있고. 자 이제 연안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공을 발전시켜서 나라의 부를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청과의 교역, 화폐 사용 등을 주장하는데, 자 이어서 이제 박제가 같은 경우 재물을 생각했더니 소비가 되어야 된다. 그 청과의 교역을 또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상아파, 중농아파라고 이제 구분했지만은 중농아파라 해서 상공업 문제를 천시하고 중상아파라 해서 농업 문제를 관심 가지지 않고 그렇진 않아요. 주로 어느 분야에 더 많은 힘을 실었냐 그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국학 여러분들 예전에 소중화가 있었다라고 한 걸 한번 기억하는가 모르겠는데 1644년 명이 멸망했었죠. 이게 결국 조선에 끼친 영향은 소중화. 우리가 진정한 중국이다. 즉 지리적인 중국은 청이 차지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중국은 못 가졌다. 그 정신적인 중국은 누구보다 명예 사대해왔던 조선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우리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던 중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었던 안정복의 동사강복. 그 이종희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역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동사, 발해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작성했던 유득공의 발해고가 있었고, 우리의 지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중환이라든가 정상기, 김정호들이 각각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국어 역시도 관심을 가지게 돼요. 신경준과 유희는 국민정음 운의 업문지를 만들었고, 자 국학 요게 이제 대동여지도 같은 것들인데, 그게 이제 울산의 모습이 또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이다.
자, 한편 신분제가 동료되고 평민의 경쟁력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게 돼. 물론 이제 양반 문화를 모방하는 그 사회학에서는 어쨌든 상류층의 문화를 하류층이 따라하면서 모방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서민 문화의 F4가 있으니 바로 한글 소설, 사설 시조, 판소리, 탈춤입니다. 자, 한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를 풍자하는 것들이 많죠. 뭐 흥부전이라든가 뭐 흥부전, 뭐 춘향전 같은 것들. 사설 시조. 시조는 엄격한 그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평민들 따라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판소리. 뭐 사설 시조를 한글 소설을 한글 소설에다가 리듬과 가사를 입힌 것들. 그럼 탈춤. 양반 사이를 이제 풍자하는 거. 하나가 빠졌네. 민화. 서민들의 소망을 담아서 그렸던 민화들. 자, 여기까지 조선 후기에 그 외교, 사회, 경제, 문화를 다방면을 살펴봤는데 좀 내용이 길었지만은 여러분들의 좀 쉽고 재밌게 전달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리 정근대 역사는 마무리하게 되었고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으로 시작되는 근현대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